이제 단위까지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각 컨티뉴엄별로 각각의 고유한 이제 성격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제 유니크하게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래서 그 컨티뉴움이 갖는 변수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기과학에서 중요한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압력, 그쵸? 뭐 기압이라고도 하죠. 공기 압력이니까. 압력, 그리고 뭐 밀도, 온도,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변수들이 그 컨티뉴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조금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보다 조금 더 이제 대기역학을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알고 있는 개념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개념을 포함하면서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확장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 압력은 우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대기 과학개론 같은 데서 배웠던 이제 개념으로부터 일단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어, 이제 기압이란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위쪽으로 있는 공기 전체 공기 기둥이 있으면 그 공기 기둥이 공기가 나를 내려 누르는 힘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눠서 단위 면적당 그 내려 누르는 힘이 얼마가 되는가를 환산한 것이 기압이다라고 했죠. 그거를 이제 보통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라는 이제 정의로 써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기 칼럼 어떤 면적이 있고 그 위에 쫙 이런 식으로 공기 칼럼이 쫙 이렇게 있을 때 이 칼럼 전체가 공기가 질량, 그러니까 이 공기 전체에 질량이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 중력 가속도 곱하면 이제 얘가 실제로 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 누르는 힘이 되겠죠. 그렇죠? 그 힘을 단위 면적, 힘의 단위는 뉴턴이니까, 그렇죠? 뉴턴을 이제 단위 면적 미터 제곱으로 나누면 이제 이게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단위가 파스칼 이렇게 쓰는데 뭐 사실은 뭐 요 개념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잘 쓰이고 굉장히 이해하기도 편한데 어 이제 조금 대기과학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요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뭐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있어요.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이 좀 못생겼지만 이해해 주세요.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자, 테이블 요 단위 면적 위에 받는 압력이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저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처럼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공기 기둥이 이렇게 있을 거고 그 공기 기둥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내려누르는 힘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컨셉이. 자, 이쪽 면은 괜찮은데 그러면 그 반대면은 어떻게 될까요? 테이블의 반대면은 공기 기둥이 위에 있는 공기 기둥이 여기를 과연 누르는 걸까요? 좀 애매하죠. 왜냐면 그럴 리는 없겠죠. 위에 있는 테이블이 요 힘은 잘 받쳐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 힘이 뒷면을 어, 누를 리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컨셉이 조금 어, 부족해요. 이런 현상을 다 설명하기에.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제너럴한 개념은 사실은 기압은 공기가 어떤 면에 가해지는 기압은 그 공기가 면에 와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충격량이 모여서 생기는 게 어, 기압이에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그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량을 이제 단위 시간당 충격량을 구하면 그 힘이 되고 그리고 그걸 단위 면적으로 나눠주면 압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한 벽면이 이렇게 있을 때 공기 분자가 무수히 와서 부딪혀요. 엄청나게 부딪히고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그럼 부딪히면 그만큼 요만큼의 충격량을 부딪힐 때마다 벽에다 전달하겠죠. 그럼 요게 너무 많은 분자들이 와서 부딪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부딪히니까 진동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수백만 개가 와서 연속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마치 전체적으로 합쳐서 일정 힘이 가해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요게 일반적인 압력이에요. 그러면 요런 컨셉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사실은 어 이제 반대면에 테이블의 반대면에 가해지는 압력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테이블에 있다 붙일 때 이런 식으로 위에서 가해진 압력도 공기가 와서 부딪혀서 생긴 압력이고 여기 반대면에 또 공기가 이렇게 와서 부딪혀서 전해지는 충격량 때문에 압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테이블의 반대면도 압력을 동일하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컨셉이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분자들이 빨간 점들이 분자고 이제 여기 분자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제 분자가 의 속도를 나타내는 이제 선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제 랜덤하게 막 분자들이 움직이는데 온도에 따라서 비례하게 속도가 비례하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컨셉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굉장히 간단한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압력은 뭐 같진 않고 압력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속 안에 있는 분자의 양에 비례해요. 분자의 양에 비례한다는 얘기는 속 안에 있는 분자의 질량에 비례하겠죠. 근데 부피가 일정하다고 치면 이제 밀도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가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도 이런 식으로 제가 꽉 눌러서 물론 내려 누를 때 또 온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지 않는다고 쳐도 이런 식으로 부피를 2분의 1로 줄여주면 속 안에 분자의 밀도가 2배가 되죠. 그래서 부딪히는 양도 2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밀도가 2배가 되면 압력도 2배가 돼요. 이런 식으로 비례하고 또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가 더 빨리 움직여요. 온도가 낮을 때는 분자가 천천히 움직이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빨리 움직여요.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운동량이 많다는 얘기겠죠. 그럼 부딪힐 때 충격량도 크겠죠. 그래서 압력은 어, 온도에도 비례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비례한데 이게 정확히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상수가 하나 붙어요. 그래서 상수 하나 이렇게 R이라는 상수를 좀 이따 설명했지만 붙어서 P 꼴 로 R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자, 우리가 이 컨셉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게 돼요. 사실은. 자, 그리고 그래서 단위는 뭐 단위 면적당 힘이니까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이거를 우리는 이제 파스칼이라고 그냥 부르죠. 맨날 뉴턴 퍼 미터 제곱으로 부르기면 좀 불편하니까 파스칼이라고 부르고 PA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실외 프레셔는 이제 이렇게 되죠.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이제 10만 뭐 1325, 뭐 사실 파스칼인데 이제 이렇게 부르면 너무 기니까 헥토파스칼, 헥토가 100이란 뜻이에요. 헥토는 100이에요. 그래서 100파스칼이 붙으니까 여기엔 1013만 붙이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봅시다. 요게 이제 압력, 조금 확장된 일반화된 압력의 정의예요. 분자가 와서 부딪히는 힘 때문에 생기는 이제 밀리는 어떤 힘, 공기에서. 근데 이제 뭐 그럼 분자가 이렇게 와서 부딪히면 제 손이 이렇게 부딪히면 제 손이 밀려야겠죠. 근데 제 손은 왜 안 밀리는가 하면 사실은 이 반대면에 와서도 분자들이 부딪히겠죠. 거의 똑같은 밀도, 똑같은 온도니까 똑같은 속도로 와서 똑같은 양이 부딪히니까 이쪽에 가해지는 평균 힘하고 이쪽에 가해지는 평균 힘이 같아서 제 손이 밀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 밀폐된 공간이 있고 제가 그 밀폐된 공간을 손으로 막고 있는데 이 안에 공기가 더 많다면 분자가 더 많고 온도는 똑같아도 분자가 더 많으면 더 많이 부딪히겠죠. 그러면 제 손이 이렇게 밀려나가겠죠. 이제 그게 기압 차에 의해서 힘을 받는 현상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프레셔 그레디언트 포스라는 것을 기압 경도력이라는 것을 배울 때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압력 얘기를 했고, 다음은 이제 밀도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가장 쉬운 부분이죠. 밀도. 모든 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분자의 질량을 다 세서 단위 면적당
도대체 그 분자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세면 그게 밀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컨티뉴움이라고 우리가 정해준 어떤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양의 분자가 있다고 했고 이 분자 각각 하나마다 이제 분자의 양이 있죠. 그죠? 분자량이 있고 그 분자량을 다 더하면 실제 이 안에 있는 질량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단위 부피당 질량 이렇게 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미터 MKS 유닛을 쓰니까 이제 단위 부피란 얘기는 1m, 1m, 1m 크기의 박스를 의미해요. 1m 상 1m 가로 세로 높이 1m 상자 안에 1세제곱미터 안에 1세제곱미터 안에 도대체 얼마만큼의 질량이 들어있는지가 밀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밀도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분자의 질량을 모두 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그냥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알아두면 상식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기를 1m, 1m, 1m 상자 안에다 모으면 대략 한 1.2kg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게 공기 밀도는 대략 1.2kg per 미터 3승 정도다라고 알게 되시면 좀 편할 거예요. 뭐 일반 STP 컨디션이라는 그러니까 스탠다드 프레셔 앤 템퍼러처 상태에서 그러니까 표준 이제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느끼는 이제 기압 정도하고 이제 한 15도 정도의 온도에서 이제 밀도가 한 1.2kg 정도 돼요. 뭐 1.2kg per 세제곱미터 정도 돼요. 공기도 꽤나 무게가 있죠. 1kg이면 사실은 꽤나 무게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너무 맨날 공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 무게를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밑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는 사실은 압축성 유체예요. 그렇죠? 공기는 압축성 유체여서 밀도가 쉽게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피스톤 같은 데다가 아니면 주사위 같은 데다 공기를 이렇게 가둬서 이렇게 쫙 누르면 공기가 쫙 압축돼요. 물론 반발력이 있긴 하지만 압축되어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일상의 경험 속에서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이제 압력이 높은 곳에 있는 곳은 밀도가 높겠죠. 그렇죠? 압축되니까 압력을 많이 받으면. 그리고 압력이 낮은 곳에 있는 데는 이제 밀도가 낮겠죠. 그런 특성 때문에 대기의 밀도도 역시 어, 압력을 따라서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밀도 곡선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의 연직에 따라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었죠. 뭐, 자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를 나왔었죠. 이유는 공기가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요. 여기는 압력이 크니까 밀도도 이게 압축돼서 큰 거죠. 여기는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이제 밀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네, 그런 특성을 가져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압력하고 밀도 얘기를 했고, 이제 조금 이 부분들은 쉬운 거고, 이제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부분이 온도예요. 온도. 컨티뉴um 안에는 분자들이 잔뜩 들어있고, 도대체 온도는 뭘로 정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책상의 온도다라고 하면 책상에 손을 대보면 이제 얼마나 뜨거운가, 얼마나 차가운가를 느껴서 이걸 온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체인 물질이 있으면 그냥 거기 표면에 이렇게 뭔가를 대서 그 온도를 재면 돼요. 근데 유체나 기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속 안에 이제 분자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기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의 컨티뉴움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요만한 걸 제가 컨티뉴움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럼 이 안에 어, 막 분자들이 이렇게 잔뜩 이렇게 들어 있어요. 자, 그럼 얘네들의 도대체 온도를 어떻게 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뭐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온도계를 꽂아가지고 온도를 이렇게 잴 수도 있겠죠. 뭐 온도계 이렇게 생겼나 이쪽에 이렇게 해서 온도계를 꽂아서 온도를 잴 수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그럼 도대체 이 온도라는 것은 뭔가라는 좀 궁금증이 생겨요. 도대체 이 분자의 온도인가? 아니면 이 컨티뉴움의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분자의 온도일 리는 없겠죠. 이 분자가 여기 와서 뭐 온도를 전해주고 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어, 이제 유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뭘로 정의되냐면 통계역학적으로 따뜻하다 차갑다는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어, 정의가 돼요. 그래서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 분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는 속도가 높으니까 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이 어, 곡선 요 그래프가 요거예요. 요거 이 그래프가 여기를 보고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한 이제 온도별 각 분자들의 속도 분포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컨티뉴움이 있으면 그 컨티뉴움 안에는 무수하게 많은 분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분자들이 다 똑같은 속도로 운동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떤 속도의 범위 안에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이제 속도별로 분자의 속도별로 이제 분자의 밀도, 분자의 개수를 세보면 이런 식의 분포를 가져요. 그래서 25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0에서 500 미터 퍼 세컨드 굉장히 빨리 움직이죠. 사실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기 힘든 정도 속도로 움직여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속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양쪽으로 뭐 조금 그보다 천천히 움직이는 놈, 더 빨리 움직이는 놈, 뭐 이런 놈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만약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식으로 속도가 빠른 애들이 더 많아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운동 에너지로 우리가 온도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식이 요거예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 통계역학적인 지식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온도가 이런 식으로 평균적인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정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자, 뭐 이 부분이 조금 안 익숙하니까 한번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보면 이제 2분의 1 mv 제곱은 운동 에너지고, 그쵸? 운동 에너지고, 에버리지라고 쓴 거는 뭐 각자마다 다 운동 에너지 속도가 다르니까 운동 에너지 다 다르겠죠? 하지만 이제 그 걔네들의 평균적인 이제 운동 에너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다 평균 내보면 한 이 정도 된다라는 어떤 값에다가 n은 분자의 개수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각 분자에 각 분자마다의 질량이 있고 속도가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 그거를 이제 분자의 개수로 다 더하면 전체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 전체 운동 에너지가 결국은 내부 에너지예요. 내부 에너지고 그 내부 에너지는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2분의 3 nRT라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n은 분자의 몰수고, 그러니까 분자가 몇 몰이나 들어있는가, 분자가 양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리고 R은 이제 유니버설 게스 컨스턴트니까 이제 상수죠. 그리고 T 결국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온도는 평균적인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정해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n에도 비례하지만 이 n이나 여기 n이 서로 상쇄돼요. 이 n은 분자 전체의 개수고 이건 몰수니까 사실은 이 n으로 이 라지 n을 나눠주면 그냥 아보가드로의 수가 나와요. 그래서 상쇄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운동 에너지와 t가 비례하는 거죠. 뭐 아주 간단한 뭐 조금 쉴겸 뭐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 쉴겸에서 이 식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볼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25도일 때 이 식이 얼마나 잘 맞는지 뭐 간단한 그냥 산수를 한번 해봅시다. 자, n은 분자의 개수라고 칩시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간단하게 해서 뭐 1m 바이 1m 바이 1m의 상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네. 자, 뭐 이렇게 상자가 있다고 치고 그 안에는 잠깐만 다시 지울게요. 1m 바이 1m 바이 1m의 상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는 1.2kg
정도의 공기가 존재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해볼게요. 그대로. 자, 뭐 여기다 그냥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디다 해볼까요? 자,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다시. 왜 자꾸 지워지나? 이제 안 지워지네요. 자, 보면 이제 1m 바이 1m 바이 1m 상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1m, 1m, 1m예요. 여기도 다, 여기도 1m, 1m. 그럼 이 안에는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평균적으로 1.2kg 밀도가 퍼미터 3승이었죠. 그렇죠? 그냥 일반 표준 기압하고 표준 온도 정도 상태에서 1기압에 한 15도 정도 될 때, 뭐 한 25도도 비슷해요. 25일 때도 한 1.2 정도 돼요. 조금 작긴 하겠죠. 자, 이 정도의 공기가 있다고 칠 때 우리가 이 계산을 사실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1m 바이 죄송해요. 1m 바이 1m 바이 1m는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렇죠? 우유팩 1리터짜리 1000개랑 똑같아요. 그리고 분자 1몰은 22.4리터예요. 그렇죠? 22.4리터. 그러면은 1m 바이 1m 안에 몇 몰 정도 들어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2.4로 나눠보면 뭐 대략 한 40리터, 뭐 20, 아주 귀찮으니까 25라고 합시다. 40리터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40몰 정도 들어있는 거죠. 40 한 1, 2몰 정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파트는 공기의 평균 운동 에너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어, 이 녀석의 값을 씁시다. 그래서 한 400에서 500m 퍼세크 정도의 속력을 가지죠. 평균 정도로. 근데 이제 제곱의 평균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래서 한 500m 퍼세크 정도를 평균적으로 간다고 칩시다. 500m 퍼세크. 그래서 요 계산을 하면 전체 질량으로 그냥 빼내고 m은 n하고 m하고 곱하면 전체 질량이겠죠. 이게 1.2kg이에요. 그렇죠? 1.2kg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1.2 곱하기 2분의 1 있으니까 2분의 1 그대로 가져가고 속도는 500이라고 그랬죠? 500 그리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왼쪽 텀이 요거고 오른쪽 텀은 이제 2분의 3 nRT니까 2분의 3 n이 몰수라고 그랬죠? 몰수가 한 40몰 정도 된다 그랬죠? 40몰. 그리고 R은 이제 유니버설 게스 컨스텐트니까 8.3. 뭐 8.314지만 귀찮으니까 8.3으로 할게요. 8.3. 그리고 온도는 뭐 25도니까 273 뭐 273 플러스 25 하면 되겠죠? 근데 귀찮으니까 300켈빈으로 할게요. 300.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뭐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뭐 컴퓨터를 쓸게요. 자, 왜 안 넘어가지? 자, 뭐 그림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지만 계산 한번 해봅시다. 자, 왼쪽 거는 1.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500. 자, 1.2 곱하기 0.5 2분의 1이니까 곱하기 500의 제곱 하면 대략 이제 에너지가 15만 정도 나오네요. 15만 줄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오른쪽 텀 아까 있었죠? 오른쪽 텀은 이제 요게 오른쪽 텀인데 요 오른쪽 텀도 만약 우리가 얘기한 게 맞다면 15만 근처 값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아무리 대충 계산했다고 그래도. 그래서 2분의 3, 40, 8.3, 300 한번 배웁시다.
어, 3 나누기 2 곱하기 얼마였죠? 그리고 40몰, 그죠? 40몰 곱하기 8.3 곱하기 그리고 300켈빈 정도 되겠죠. 뭐 대충 계산하긴 했지만 이제 뭐 149,400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저 식이 온도를 정의하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디자인된 식이에요.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사실은 만들어져 있는 형태여서 우리가 그 디테일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온도가 분자의 내부 운동 에너지로 의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정도 컨셉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제가 뭐 디테일하게 뭐 이걸 뭐 속도를 얼마나 갖느냐 뭐 이런 걸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개념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연력학 에너지 방정식을 할 때 이제 갑자기 뜨하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뭐 제가 갑자기 내부 운동 에너지를 막 온도에 비례하게 쓰는데 어 갑자기 이게 뭔 소리지? 라고 이제 어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부 운동 에너지로 온도를 정의했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 이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자,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괜히 시간을 많이 쓰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컨셉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좀 썼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엔 이제 어, 속도죠, 속도. 속도를 정의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대기니까 뭐 바람이라고 해도 되겠죠? 바람, 풍속, 풍향 뭐 이제 이런 거를 정의를 하는데 도대체 이 속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속도는 이제 3차원적인 벡터로 정의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은 분자 아까 온도를 설명할 때 분자 단위로 온도를 설명을 하면 분자가 평소에 한 25도일 때도 한 400에서 500m/s로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그럼 이 400에서 500m/s가 과연 풍속일까? 전혀 아니겠죠. 그렇죠? 지구상에서 풍속 아무리 강한 데를 재도 한 100m/s밖에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분명히 분자의 운동 속도는 아닐 거고, 그럼 도대체 뭐가 풍속인가라고 할 때, 컨티듐 안에 있는 분자의 평균적인 속도가 풍속이에요. 자, 무슨 이냐? 어, 자, 이건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컨티듐 안에 분자들이 잔뜩 들어있지만 이 분자들은 사실은 속안에서는 400m/s로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거의 랜덤이에요. 방향성이 이게 특정한 방향성을 띠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놈은 일로도 가고 어떤 놈은 일로도 가고 어떤 놈은 일로도 가고 어떤 놈은 일로도 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 빠르게 움직이는 모션은 이런 식으로 랜덤 모션 이게 한 400 아까 나왔던 400m/s 뭐 이제 뭐 한 100 뭐 0에서 뭐 400m/s 심지어는 뭐 5, 600m/s를 갖는 애들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그 진동은 굉장히 랜덤해서 평균하면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요. 0에 가깝고 이제 뭐랄까 잠시만요. 멈췄네. 근데 뭐 제 얼굴 굳이 안 움직여도 되죠? 자, 그냥 멈춘 대로 놔둘게요. 자, 이제 평균적인 이제 그 분자들이 어, 평균을 해보면 그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모션들은 이제 더 다 상쇄되고 왜냐면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랑 400으로 움직였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놈은 이쪽으로 400으로 움직였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두 개를 평균 내면 이제 0이 되겠죠. 속력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모션 다 평균하고 나면 한 10m/s 정도 이제 요 컨티듐 전체가를 평균 냈을 때 한 굉장히 작은 속도로 한 10m/s 정도 평균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하면 그게 그 컨티듐의 속도가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풍속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운동량 이제 분자의 운동량 중에 어, 랜덤하게 움직이는 막 빠르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파트는 온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걔네들을 다 벡터 평균해서 이제 다 상쇄될 거 상쇄되고 평균적으로 움직이는 작은 양만이 실제로 그 컨티듐을 이동시키는 어떤 속도가 돼요. 오케이? 이해되죠? 오케이? 여기 요게 우리가 정의하는 풍속의 개념이에요. 자, 뭐 요 정도면 변수에 대한 설명은 다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아이디얼 개수인데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에서 다시 할게요.